미국은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패권을 용서하지 않아요. 중국이 75%까지 갔었어요. 이 오바마 때 죽였어야 되거든요. 피보트 아시아 정책이에요. 인도 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1기 때예요. 인도는 중국과 왼수거든요. 호주가 또 중국이랑 견제 세력이거든요. 무차별적으로 중국 한 놈만 팬다. 원래 예전부터 관세 전쟁은 항상 물리적 전쟁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과제를 철저히 수행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트럼프의 공격을 국가적 자존력에 대해서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제일 적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어떻게든 공급망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트럼프가 그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그린란드에 중국 기업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2018년만 해도 거기 있는 폐쇄된 것들을 중국이 사겠다고 오퍼를 넣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이제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중국이 2020년에 얼마예요? 71.4%야. 75%, 6%까지 갔었어요. 와. 지금은 이제 미국이 잡기 시작하면서 네. 강달러가 되면서 7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중국, 일본을 미국이 50%대 주겠잖아요. 네. 그럼 50%대 왜 못 주겠어요? 그게 오바마 정권 출범하는 그 전후였거든요. 네. 2009년. 네. 이때 주겠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07년, 8년. 금융.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리먼 브라더스. 네. 대공황 이후로 미국의 정말로 공황에 가까운, 공포에 가까운 경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코피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아야지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국내 문제로. 그때 이 오바마가 내세운 정책이 네. 피보트 아시아 정책이에요. 아시아 중시 정책. 네.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유럽이 안 중요해. 네. 시일가스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하니까 중동이 안 중요해. 네. 해외 원정권이 남았어. 근데 지금 어떤 놈이 치고 올라와? 누가? 중국이야? 네. 리밸런싱. 해외 주둔 미군 해군력이잖아요. 네. 그걸 아시아의 집중 재배치. 이게 재균형 정책이에요. 아시아 중시 리밸런싱. 이렇게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이런 걸로 코비 터지는 바람에 중국 잡을 기회를 놓치니까 계속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다음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이 그림? 이게 인도 퍼시픽이거든요. 네. 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트럼프가 내세웁니다. 이게 트럼프 1기 때예요. 네. 오바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보트 아시아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시아. 아시아는 여기잖아요. 이 그림에서 여기. 맞아요. 그쵸? 아시아. 네. 근데 태평양이면 더 넓어지는 거고. 네. 근데 인도양까지 합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도는 중국과 왼수거든요. 인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퍼시픽 누구? 호주를 끌어들여요. 네. 호주가 또 중국이랑 이 견제 세력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은 원래 중국이면 지금 으르렁거리잖아요. 그쵸. 그럼 미국 이게 뭐예요? 쿼드예요.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묶어서 누굴 잡아요? 중국을 그게 인도 퍼시픽 전략. 그러니까 오바마의 아시아 피보트 아시아가 인도 퍼시픽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경제만 잡는 것 같는데 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을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보였죠? 네. 이걸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그래요. 누굴 때려잡는 중국을 잡는 포위 되잖아요. 중국이. 네. 그랬더니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두루무치, 두샨베, 파키스탄이죠. 이스탄불, 터키, 모스크바, 로테르담, 베네치아,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케냐, 콜롬보, 자카르타, 하노이, 푸조, 이게 바로 1대1로예요. 그러니까 이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경제 중심의 물류체계를, 교통물류체계를 만들겠다. 이거 뭘로 보이죠? 진주 목걸이처럼 보이죠? 그 목걸이처럼 보이네요.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요. 요 두 전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 오바마 사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어지는 거잖아요. From Pivot Asia to Indo-Pacific. 더 진화했잖아요. 그쵸.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중국은. 왜? 그림이 보여줬잖아요. 70% 넘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놈만 팬다. 언제부터? 오바마 때부터. 누구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건 바로 중국인 거예요. 자, 바이든으로 와볼까요? 자, 트럼프,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네. 2019년에.
인도퍼시픽? 네. 원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요? 아베 거예요. 일본의 아베. 아베가 인도퍼시픽을 먼저 얘기했고, 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퍼시픽 이 개념을 아베가 처음 말했어요. 이걸 갖고 트럼프를 만나러 갔더니 트럼프가 좋은데 내가 가져갈게. 가져간 거예요. 일본의 야심을 알 수 있겠죠. 일본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얘기한 게 누구라고요? 아베라고요. 군사적으로 한번 뛰어보겠다. 이제 그 패권, 네. 옛날에 DNA에 숨어있던 패권을 드러내기. 그러니까 아베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강력한 일본의 부활을 예고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오바마하고 트럼프하고 왼수죠. 네. 그런데 오바마의 아시아를 더 받아서 확장시킨 게 인도퍼시픽이잖아요. 아베 거 받아다가. 네. 그럼 바이든하고 트럼프 왼수죠. 네. 이거 보세요. 바이든도 인도태평양이에요. 자, 국가안보 전략 중간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라고 중국을 15번이 러시아 5회, 이란 4회, 북한 2번밖에 안 돼요. 뭐예요 지금? 오바마 중국 때려잡아, 트럼프 중국 때려잡아, 바이든 또 중국 때려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든 때도 여기 또 그림 나오죠? 인도태평양 전략이 또 만들어져요. 같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런데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방부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때는 백악관에서 만들어요. 그럼 더 격상된 거 같아요. 격상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트럼프가 지금 뭐 온갖 오지랖으로 뭐 여기저기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겠어요? 중국 잡는 거예요. 중국 한 놈만 팬다. 관세 때리다가 네. 야 90일간 유예 잠깐 기다려. 네. 이놈 패게. 그게 누구예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은 미중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투키티스 함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신흥국과 기존강국. 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숙명이에요. 숙명이다. 자, 그림은 어떻게 돼요? 오바마 시작했어. 트럼프 1기 받았어. 바이든 잡았어. 트럼프 2기. 이제 완전히 그 용쟁호투야. 혈투야. 이 흐름이에요.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네. 미국은 나에게 도전하는 패권을 한 번도 용서를 안 했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싸움인 거예요. 트럼프가 막 물어뜯고 관세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 왜 저러지? 그 이면에 오바마 때부터 중국을 잡겠다는 전략은 치밀하게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중국이 뭐 고개를 좀 숙인다, 혹은 뭐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거네요, 박사님. 전혀 아니죠. 양쪽에 하나 죽어야 끝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이 더 이상 그렇다고 뭐 중국이 죽겠어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대들지 못할 네. 수준까지는 두들겨 패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테스라 할 때는 뭐냐? 미국 GDP보다 50% 이하로 추락해서 네. 더 이상 고개를 못 들 때. 일본은 지금 추락 일로전에 52%까지 갔던 나라가 지금 25%, 23%, 10몇 프로 지금 쭉쭉 끝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부터 살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질 소비 수준이. 네. 그러니까 일본 지도부가 미국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속마음으로는 싫어하지. 아는 사람들은 이렇죠. 그런데 일본은 실용주의니까 네. 참는 거죠. 아베가 인도퍼시픽 태평양 전략을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두 얼굴이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박사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기게 될까요? 제가 하도 단언적으로 말해서 틀린 적이 많아가지고. 자, 이 그림 보세요. 아까 이 그림은 보셨죠? 네. 이게 미국의 라이벌이거든요. 네. 이게 중국이 75, 6%까지 갔거든요. 네. 무서웠죠, 진짜. 무서웠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예요? 2000 몇 년이면 추월한다. 미국 넘는다.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아까 모두의 비핵 수소폭탄, 그 다음에 딥시크 뭐 시작해서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이게 미중 전략경이 또 다른 그림인데요. 네. 자, 중국이 2024년 이렇게 국방비거든요. 네. 8,860억 달러예요. 우리가 그동안 농담 삼아 1000조국 그랬어요. 네. 국방비 1000조 이상. 그렇죠. 미국 천조국. 넘었어요. 더 올라갔나요? 중국은 얼마예요? 228. 2280억 달러. 네네.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 4분의 1 수준, 그쵸, 맞아요. 1144조인데 300조 원이니까. 물론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말해요. 뭐 중국은 뭐 숨겨놓은 비용이 많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자, 천하의 러시아. 1위죠? 네. 2위에서 10위까지 다 더해도 네. 미국 국방비를 못 넘어요. 그 정도 압도적이군요, 국방비가. 이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네. 미국 국방비의 3.5분의 1 정도죠? 그쵸? 네. 뭐 4분의 1 가깝네요, 진짜. 그쵸? 네.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게 양측의 국방력의 현실이고, 뭐 함정 척수가 딸렸네 어쩐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핵심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 원천 기술의 80%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기술의 벽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때 무차별적으로 중국을 때리다가 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바이든도 어떻게 했어요? 핀포인트 방식으로 네. 첨단 기술만 때리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 기술력의 한계, 그리고 중진국 함정. 벌써 12,000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이 떠나잖아요. 맞아요. 저임으로 했던 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 경제의 한계. 세 번째는 뭐냐? 독재의 경직성. 시진핑은 5년 두 번 하는 그 룰을 깨고 네. 지금 영원히 할 생각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거든요. 네. 그러면 독재의 경직성이 나와요. 부정부패.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좀 실제로 뭐 2위 장유샤, 뭐 서열 3위 허웨이동 이런 장군들 심상찮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정도 규모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소프트 파워. 도덕적 헤게모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가 위험한 건 미국이 지녔던 도덕적 헤게모니를 스스로 깨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딴 것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 뭐 반미하고 미국 싫어했던 많은 친구들도 유학 갈 때 다 미국으로 갔어요. 저는 소련으로 갔습니다. 왜냐? 미국에 가면 이 보편 가치, 네. 민주주의, 인권, 시민의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폭력만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지 않아요. 톨레란스, 포용력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몽고가 어떻게 했죠? 고려를 인정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몽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240년간 1240년부터 1480년 240년간 지배하거든요. 네. 그런데 영조들은 다 인정해 줘요. 물론 반항하면 지지받죠. 네. 그다음에 로마 제국도 거대한 영토 안에 각 지역을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 자치해 줬잖아요. 네. 종교도 다 인정해 줬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이유도 이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로마는 다신교거든요. 네. 다종교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네.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제국은 보편 가치라는, 그러니까 폭력만이 아니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가 그렇게 사대주의라고 욕먹으면서 중국으로 달려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첨단 문명, 가치, 문학, 예술 다 있었잖아요. 네. 공자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 왕 죽으면 우리 왕도 상복이고 곡하고 그랬잖아요. 네. 참 지금 자존심 상하죠.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게 있냐고요, 지금. 중국은 자기 문화를 스스로 때려 부순 나라 아닙니까?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 뭐 민주주의 안 되죠. 인권 안 되잖아요. 네. 홍콩 지지밟잖아요. 그쵸. 민주주의 우리가 태난문 얼마나 그 수천 명을 그 탱커로 지지밟고 지금도 종교적 차이도 없잖아요. 맞아요. 시민의식 민주주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야, 니네 민주주의 왜 안 하니? 그럼 뭐라고 말해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신장 위구르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그 소수민족들 탄압합니까? 거기 나온 얘기는 끔찍하잖아요, 지금. 네. 거의 뭐 사람을 짐승처럼 들어 고문하고 맞아. 폭행하고 그런 나라가 세계 지금 사람들이 중국 좋아해요? 이거 다 지금 중국제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은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혐오하잖아요. 맞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밥 먹고 서빙하고 막 이런 모든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네. 중국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라느냐.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는 거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보편성을 확보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잡겠다고 결정했잖아요. 네. 내버려 두겠어요? 안 두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G2가 될 수 없었다. G2가 될 수 없었고, 그럼 미국은 안전하냐? 미국부터 흔들리잖아요, 지금. 네. 흔들리는 미국, 애시당초부터 G2의 가능성이 없었던 중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중심이 없는 다극화의 세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국제 분쟁 질서. 지금 여기저기 분쟁이잖아요. 네. 아프리카 여기저기 내전, 중동, 러우, 양안, 김정은 저러고 있고 전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 누구도 지도적인 국가, 그 다음에 유엔과 같은 지도적인 기구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 이게 다극화예요. 그런데 중심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무국화. 다극화의 무국화의 경향이 있는 속에서 미중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격한, 어떻게 보면 이제 145%를 관세를 맞았고, 여기에 더해서 기술 편취나 지적재산권 모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지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예전부터 관세 전쟁은 항상 물리적 전쟁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과거에는 물리적 전쟁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 나라의 영토를 편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위 얘기해서 제국주의적 형태로 땅 따먹기 위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싸움, 그 다음에 인위적인 부분의 AI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장기화되지 않으면, 국지전으로 장기화되지 않으면 사실 하루 만에 초토화되는 게 서로의 입장이고 서로의 피해가 오는 게 당연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힘든 것이고, 다만 이제 외교적으로 본다면은 145%의 관세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정상무역 관계를 철회했다는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일각에서 베센트 장관이 어느 정도 합의의 여지가 열려 있다, 혹은 또 이제 트럼프가 145%보단 낮을 것이다, 약간의 희망의 이제 코멘트는 해줬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강대강을 넘어서 아예 이제 블록으로 형성이 돼서 서로는 안 보는, 그러니까 서로 교역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추세로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높이거나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즉 이번 2기의 목표는 중국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단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중국이 대외 수지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그림은 시진핑이 안 하고 있고 그걸 원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중국이 잘하는 제조업보다는, 전통 제조업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성장 산업이나 미국이 잘하는 서비스업, 내수에서 의료라든지 보건 복지 이런 것들을 잘 케어를 해서 그걸로 나라 살림을 살리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만큼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과제를 철저히 수행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트럼프의 공격을 국가적 자존력에 대해서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가 위안화를 중심으로 해서 위안화 블록을 만들고 중국 블록을 만들려고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때리기와 함께 차단 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편이 필요해. 그러면 편이 필요하다는 거는 외교적으로 편이 필요하고,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물리적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힘을 합친 다음에 방어적 태세를 갖추거나 혹은 공격적 태세를 갖추는 물리적 방어력, 그리고 군사력이 필요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수순대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존감, 국가적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서 뭔가 대응을 하려는 모습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 우리도 편이 많아.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서로 우리는 열려 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관세 다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사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술 편취를 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기술 편취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지금 그 지적재산권의 규모만 보면요. 전 세계 등록된 특허 건수를 보면요. 중국이 물론 자기네 나라에서 등록된 건수이긴 한데요. 미국에 비해서 특허 건수 1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특허가 다 이루어진 거냐면 다 모방이에요. 가져와서 사와서 그 다음에 그거 좀 개선해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전기차 배터리도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것도 마빈이 모방을 합니다. 우리나라 장비 수주여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했다라고 좋아하지만 100억, 200억 정도 이제 수주를 주고 나서 우리나라한테 오더를 주고 나서 그거를 가져와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낸드를 적층을 쌓을 때는 이렇게 쌓아야 되는구나. 그 시스템 다 파악한 다음에 자기네 나라 특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고 환율에 대한 불공정 개입을 하지 말고 환율 불공정 개입은 사실은 지금 유연하는 관리변동 환율제인데 명확하게 바스켓 통화, 그러니까 다른 국가 통화 대비해서 가치를 산정해 주곤 하는데 고시환율로. 근데 거기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0.05 정도의 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이 하던 스타일이고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했던 스타일인데 하지 말라는 건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불공정 교역 거래나 우회적인 교역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데 쉽게 말씀하면 아무리 통화 10번 해도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중국에서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모방으로 커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말은 좋게 하지만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세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당신이 이런 직업을 갖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물리적으로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나 그동안에 이제 전공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흔드는 얘기를 해놓고 통화를 했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한 쪽은 중국이다. 사실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관세를 통해서 정상무역 관계 철회라는 건 아예 이제 절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단으로 가는 수준이고 어차피 미국도 지금 중국의 관세 때린 품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들이 저가형 디스플레이, 월마트에 깔려있는 생활용품들, 그 다음에 섬유 의류 쪽, 그 다음에 기계, 그리고 비디오 콘솔 이런 거예요. 저가형 상품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국산이 미국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보시면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에서 볼게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제일 많이 사는 게 뭐죠? 농산물하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항공기 부품들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니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있잖아요. 브라질, 멕시코산 살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계속 커넥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는 자기네가 안 돼서 가공 능력이 안 되면 유럽하고 하려고 자꾸 유럽하고 조인하고 있잖아요. 항공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역 차단은 이미 어느 정도는 깔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툼의 문제이고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어떤 무역 전쟁, 경제 전쟁, 환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게 체급이 맞는 싸움이냐라고 봤을 땐 전 체급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GDP 규모, 그 다음에 통화 패권, 통화를 쓰고 있는 전 세계의 비중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따라올 수 없는 형태이죠. 그런 형국에서 지금 어느 쪽이 조급하다 이런 차원보다는 애초에 싸움이 안 되고 서로의 요구는 이미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 특히나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변화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고 다만 내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다른 국가에 대해 관세를 때리잖아요. 이와 동시에 이 돈으로 내수 부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 부양을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죠? 한쪽으로 보시면 자기네 나라에서도 딜이 필요하죠. 협상이 필요하죠. 바로
정책 당국자들, 그 다음에 민주당, 그러니까 하원까지도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의 정책에 따라주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세금 감면, 대출 완화, BIS 비율 완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내부에서도 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강대강으로 굉장히 세게 나갔다가 자기네 나라에서도 불안 심리가 좀 커질 것 같다면 약간 달래기식으로 전환되는 것뿐이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일관성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미란 보고서가 지금 트럼프의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식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물론 불안 징조가 있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상품, 저가형 상품들에 대해서 불안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위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저소득층,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를 많이 찍은 계층이 예전과 다르게 히스패닉이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안 양상을 일으키고 당장 물가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베너핏을 세금에 대해서 뭐 당장 깎아준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반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시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만큼 늘어났죠? 100만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걸 확대 보도하면 트럼프는 지금 미국 내에서 진짜로 탄핵 당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미국 인구가 얼마죠? 3억입니다. 3억에 100만 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중산층이거나 아니면은 고소득 계층들은 오히려 중국 차단에 대해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특히 중요한 제조업, 블루칼라, 러스트벨트의 지역분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지켰던 자기네들의 산업, 지역, 그런 것들이 결국에 중국 차단과 함께 더 큰 부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어요. 그런데 일각의 여론적인, 우리가 사실 대통령이나 어떤 리더가 뭔가 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찬성은 안 해요. 한 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하고 공격적이면 그거를 부각시키는 우리나라의 그런 미디어의 태세가 조금 저는 좀 편향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지금 정상적인 그런 트렌드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다 만족은 안 하겠지만 차후에 나올 내수부양 정책까지 기대를 한다면 사실은 수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엔 협상용 제스처인지 내부 지표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냥 승용차라고 표현을 할게요. 승용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5톤 트럭을 몰고 가고 있어요. 5톤 트럭을 몰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돈을 안 내면 나는 박치기를 할 거야. 그냥 박을 거야. 그러고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계속 박을 거야. 저 100m 뒤에서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섭고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겁이 나죠. 근데 운전석에 트럼프가 타 있고 그 뒤에 누가 타 있냐면 정책자들이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정책자들이 타고 있는데 처음엔 설득을 했습니다. 저 중국이라는 자동차로 표현할게요. 저 중국이라는 작은 소형차는 지금 우리한테 너무 데미지를 입히니까 위협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받을 걸 받아내고 다시 우리 이 덤프트럭을 갖다가 굉장히 좀 이쁘게 더 비싸게 만들 거야. 치장을 더 많이 할 거야. 인테리어도 많이 꾸미고 튜닝도 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런데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죠? 진짜로 중앙선을 너무 많이 침범해서 정말 박을 것처럼 막 달려가면요. 어떻게 정책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당신 정책에 찬성을 했고 그게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중앙선을 너무 침범해서 하게 되면 우리도 다치고 저 차는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까지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중앙선 침범하고서 계속 박으러 가는 거예요. 박으러 가는데 약간 핸들을 트는 것뿐이에요. 이것 봐. 나는 진짜 박을 의도는 없어. 겁만 주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트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부에서도 이제 이번 상반기에
어쨌든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관세 수입을 받다 아니면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실제로 빨리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바로 올 연말까지 뭘 세워야 되냐. 세금 인하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연방정부의 계류 중에 있는 상업은행들의 BRS를 규제를 완화하는 거를 바로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중요한 요소인데 파월 의장을 갖다가 계속 해임할 거다. 그렇다 해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내부자들한테까지 트럭에 같이 타고 있는 내부자들 같이 동승자들한테까지 불안을 주고 있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요. 트럼프는 지금 현행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행정부는 공무원이고 행정부잖아요. 원래 페드의 출발점은 뭐냐면 민간 기구를 출발했어요. 민간 기구인데 상업은행들의 지준을 통제해서 유동성을 통제하고 조절해주는 민간 기구의 역할, 지준율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잣대의 역할에 연방준비제도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를 뽑거나 아니면 체어맨, 의장을 뽑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누군가가 감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원이 추천을 해주고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해임에 대해서는 이 민간 기구인 연준의 체계에서는 은행법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행정부의 또 자체적인 해고에 대한 권한과 규정들이 따로 있죠. 즉, 이 민간 기구에 대한 임원이나 이사나 체어맨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쪽에도 법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서라도 excuse, 특정한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약간은 내부 불만, 안 되는데 저렇게 우겨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키네, 금리만 오히려 급등을 시키네 라는 불만감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약간 핸들을 잠시 꺾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다만 미란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란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파월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중앙은행은 재무부가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순간에 달러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낮춰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페드는 중앙은행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책무가 원래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과 물가 잡기잖아요. 안정화시키기잖아요. 그런데 책무가 하나 더 있다고 규정을 해요. 장기 금리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어서 사실은 세 가지 책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책무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부적인 전략으로 뭐를 얘기하냐면요. 연준은 백악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되고 정책에 따라야 된다. 정책에 따르는 그 기간은 짧을 것이다. 일시적일 거고 이것만 잘 따라주면 사실 이제 행정부는 백악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할 거다. 이게 말이 되는 보고서입니까? 이거는 경제학적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냥 정책적 로비스트가 만든 자신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안 따르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협박용 레포트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레포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고를 할 것처럼 압박은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잠시 물러선 것뿐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외부하고 싸움, 관세, 그 다음에 투자 약속,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뤄야 되는 결국에 큰 공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 세금 낮추기하고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금리 낮추기는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말만, 뉘앙스만 바뀌는 것뿐이다. 중국의 달러 반격, 실질적 경제 영향일까요? 아니면 단기 심리전 효과에 그칠까요? 일단 중국의 반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의 노이즈라고 이제 판단하고요. 중국이 반격을 할 수 있는 체급 자체가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는 어찌 보면은 아무리 디지털 위안화 그다음에 브릭스 통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지만 브릭스가 합쳐봐야 사실은 GDP 규모로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국가들이 총 사용할 수 있는 위안화의 양을 갖다가 다 추산을 해봐도 이미 그 국가들 자체가 통화의 정상적인 패권이,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거는 당연히
리더가 갖고 있지만 자신들의 그 통화의 자체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창출한 정상권에서 이미 벗어난 통화들이에요. 사실 뭐 인도네시아, 발렌글라데시, 그다음에 뭐 이런 국가들 포함을 한다고 해도 자기네 국가들도 환 자체가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항상 개입을 하거나 인플레를 유발시키거나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오히려 다른 통화를 갖다가 더 쓰거나 심지어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더 안전한 통화로서 여기는 국민들도 많은 상태인데 그런 국가에서 아무리 합심한다고 디지털 위안화가 세계화가 될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반격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국이 형성해놓은 블록 국가들한테 더 위안화를 쓰게끔 하면서 달러를 갖다가 더 밀어내기를 하겠죠. 그럼 그 밀어내기의 구체적 전략은 뭐냐? 지금 하는 거죠. 인민은행이 달러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계속 그 반대 포지션으로 금을 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달러와 그다음에 미국 국채에 대한 중국의 포지션들과 기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5%도 안 돼요, 이미. 5% 이미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반격이 될 것이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이 위안화의 어떤 세계화의 흐름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편승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위안화는요. 아까 이제 가짜 좀 약간 부풀려진 지적재산권은 미국의 10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스위프트 시스템이 있고 중국의 어쨌든 이제 CIPS 당장 쓸 수 있는 CIPS 중국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채택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숫자만 보시면요. 미국에 비해서 20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정말 작아요. 그런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진짜 무역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이 과연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심리적으로는 노이즈를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 흔드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이미 히토류를 제어할 수 있는 법, 제도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끌어잠그면요, 미국은 일단 군대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이제 보고서 올라온 거 보면요, 중국의 히토류 없이는 미국산 무기 1000개를 바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히토류를 안 주면요. 부품을 못 만드는 게 한 2000개 정도 되고요. 가장 큰 미국의 힘이 뭡니까? 해군이잖아요. 미국 해군의 무기 500개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비추고 한 걸로 얼마간 버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또 탐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중국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히토류를 이미 통제할 수 있는 거를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최근에 뭐 흑연 같은 거는 미국에 잘 팔지 못하도록 이미 해놨고요. 그리고 안티몬이라고 히토류 중에 하나인데 안티몬을 그냥 본보기로 독일 회사에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안티몬이 없어서 관련된 뭐 윤활유나 뭐 이런 걸 다 생산을 중단하면서 고객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 우리는 중국에서 이걸 통제하기 때문에 못하게 됐다. 진짜 미안하다라고 편지를 보낸 건 중국이 우리의 힘을 한번 과시한 거죠. 우리 거 없이 니들 아무것도 못해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앞으로 만약에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 히토류를 잠그려는 중국과 이걸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이용하느냐를 두고 아마 수싸움이 치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아르헨티나의 링콘이라는 리튬 프로젝트 확장하는 데만 해도요. 약 한 3조 원, 우리 돈으로 한 3조 몇천억이 들고요. 그러니까 달러로는 한 25억 달러고요. 네바다주의 한 프로젝트, 리튬 광장 프로젝트를 하는데도 29억 달러가 든답니다. 우리 돈으로 한 4조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개발을 해서 실제로 생산을 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듭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개발하고 하면 이제 공급망이 뭐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 갈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생각대로 될 것이냐? 우리도 맨날 무슨 뭐 금광 나왔다, 우라늄 강선 나왔다 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 효율이 낮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이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공급망, 중국 공급망으로 나눠지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홍콩에 있던 엄청난 자금이 중국 부자들의 많은 자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홍콩 사태가 나고 중국이 이 자본 유출을 차단하면서 홍콩에 있던 자금에 뭐 이렇게 계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전 이 정도일까 싶기도 한데 한 2천억 달러 되는 돈이 싱가포르로 이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패밀리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패밀리 오피스에 너무 돈이 몰려드니까 싱가포르이 이거 혹시 문제되는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제 혜택도 주고 자금 출처도 묻지 않았지만 작년부터는 세제 혜택도 많이 줄이고 자금 출처도 묻기 시작했어요. 돈이 너무 들어오니까요. 이 돈이 다 어디서 오느냐? 사실 대부분 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500만 달러짜리를 사는데 중국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간다면 그런 게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과거에 포르투갈이나 뭐 유럽의 그런 골든 비자라고 하죠. 사면 비자를 주는 그리고 영주권을 이어지는 이런 게 했을 때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고 아일랜드에선가요? 그런 비자 계획을 밝혔더니 또 영어를 쓰고 하니까 90%가 중국 사람이라서 신청이라서 그게 제대로 시행 못 해보고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그처럼 중국 사람들이 자본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500만 불 이 요청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얘기가 있으면 중국은 자본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요. 정치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때리면 커진다는 겁니다. 맞으면 커지는 거고요. 정치는 이 국내 정치나 국외 정치나 마찬가지, 국제 정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면 때릴수록 인기를 더 얻는다는 거는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인정됐고요. 트리도 총리, 그다음 캐나다와의 싸우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미 캐나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도요.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자도 제한할 수 있다,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민자 강제 송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도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한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면 그 나라 지지층들은 일단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제재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효과 압박이 가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중국 사람들이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 외교협회에서 이렇게 작년 연말에 조사에서 나온 걸 보면 트럼프 대선 승리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방위비나 우리 국방 문제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센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다음에 본능적으로 국방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어차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46%나 됐어요. 그 이유는 중국 매체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고 하는데도 중국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중국은 우리 옛날에 한한령 같은 걸 보면 약간 선동하듯이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중국은 트럼프를 통해서 얻어낼 게 분명히 있거든요. 트럼프를 중국 네티즌들이 제2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조롱하듯이 부른다는 거거든요. 덕분에 반도체 기술 따라잡았다고 하는 거고요. 덕분에 로보틱스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우리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진핑 주석의 체제를 공고화한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은 자기의 살 길을 찾을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해서 좀 더 밀어주자는 국내 움직임이 강해지는 건 어쩌면 그 약간 정치적 법칙,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이 국가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데서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농민도 보살펴야 되고 복지정책도 펴야 되고 돼지고기 값도 안정시켜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외부의 적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돼. 반도체 무너져도 무한정 자금 부어. 배터리 무한정 자금 부어. 이런 식으로 필수적이고 국가 장래에 필요한 것에 자금을 배치할 수 있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금만 참자. 저쪽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빨리 힘을 길러야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런 속도 자금이 붙고 중국 10억 인구에서 나오는 천재들이 모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나가고요. 밤잠 안 자고 만든다고 특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중국이 우리를 못 따라잡는다. 거의 다 따라잡고 반도체도 이미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서 있는 몇 가지 산업이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점점 더 쪼여가는 사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늘 말하잖아요. 중화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오히려 하나 더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하나를 모으고 여론을 하나 모아갈 수 있다는 거는요. 정치인에게는 그보다 더 큰 카드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장기 집권하는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다 피로감이 국민들한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 외부의 적으로 인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제일 적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어떻게든 공급망을 떨어뜨려 놓고 중국을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 이런 거에 대해서 판을 흔들어 놓았다는 건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파나마는요, 사실 양쪽의 항구를 홍콩 기업, 그러니까 이제 홍콩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이죠. 홍콩이 중국에 넘어갔고 더 이상 일국 양제라고 하지만 양제랑 거의 의미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인데 이 중국 기업을 손떼게 이미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블랙록이요. 홍콩의 항구 운영사인 허치슨으로부터 파나마 양쪽 항구를 포함해 전 세계 항구를 사는 걸 33조 원에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흔드니까 진짜로 흔들린 거고 그다음에 파나마 정부도 압박하고 하니까 홍콩 기업이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때다 하고 팔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파나마는 달러를 쓰는 나라입니다. 자국 통화가 없어요. 달러를 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파나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나 반미 감정이 쌓였겠지만 파나마의 정서 자체가 미국과 같이 가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외로 쉽게 이렇게 풀리고 미국의 블랙록이 이 양쪽의 항구를 운영하고 있으면 파나마 입장에서 좀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그린란드도요. 트럼프가 그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그린란드에 이제 더 이상 누가 중국 기업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2018년만 해도 거기에 있는 폐쇄된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항구 이런 것들을 중국이 사겠다고 오퍼를 넣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이제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흔들면서 말로 했지만 그 말을 통해서 실제로 현실을 상당히 바꾼 거고 미국의 안보를 좀 튼튼히 하게 한 거 이건 좀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 그리고 어떻게 오랜 시간 권좌에 있던 정치인의 뇌는 우리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옆에서 잘한다 얘기만 들으면서 그리고 당신이 최고라는 얘기만 들으면서 계속 결정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들은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오판을 했잖아요. 그 오판을 한 이유가 뭐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뛰어나고 하니까 그렇게 오판을 해서 이 전쟁을 끌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옆에 사람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우리는 시작하면 미국이 돕건 안 돕건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이 돕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라고 계속 보고를 한다면 시진핑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과 다른 겁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독재자의 머릿속에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소련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 바로 통일하고 미군은 안 들어온다. 라고 판단하는 게 북한 김일성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이건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강한 의지를 보이거나 안 보이건 떠나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 양안 전쟁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요하죠. 미국이 중요하지만 오랜 권좌에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사실상 그 독점적 권력을 오래 누리고 있는 사람의 판단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안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의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중국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게 들어가는 정보가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